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CNG TV 라이브 방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CNG TV에서 디자인 및 저는 이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자면 CNG TV에서 디자인 및 3D 프린팅 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는 최성권입니다. 현재 제가 속한 곳은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 학과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관련 디자인 교육 및 운영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실 이움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AI와 NFT와 메타버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용 작가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멋진 방송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움 작가님, 제가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오늘 함께할 이움 작가님은 현재 이움 스페이스 대표이자 AI 아티스트로 누구보다도 이제 인공지능하고 협업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보다 새롭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는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생성형 AI 아트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적용 사례, 그다음에 이제 아트 디자인 분야에서의 AI가 크리에이터들에게 주는 매력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작가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한 작업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럼 이움 아티스트 디렉터님의 준비한 오늘의 주제, 아트 앤 디자인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창의성과 NFT 작업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서 바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이제 그러면 제가 발표할 준비가 되었는데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하나로 잘 보이시는 거 맞죠? 네. 오늘 저는 AI의 인공 창의성과 NFT 그리고 작업 이야기를 작가의 관점에서 제가 경험한 만큼 또 제가 즐기고 있는 만큼 그렇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네, 먼저 저를 소개해 드리자면요. 저는 이이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작가입니다. 제 본명은 이이움이인데요. 이렇게 사람이 팔을 벌리고서 서 있는, 네. 근데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영토에 서 있는, 네, 그런 저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윰자가 요렇게, 네, 땅 위에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저는 1995년도부터 홍익대 조국과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또 대학원에서 조각을 전공하면서 작가로 데뷔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작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이 빨간 명함에다가 저희 아티스트로서의 맹세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요. "한평생 낯선 이방인처럼 끊임없이 정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예술가가 되겠다."라고 그때 이렇게 1995년도 3월 14일 날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런 삶을 살게 돼서 아주 전통적인 조각에서부터 저의 작업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미래예술과 테크놀로지 쪽,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AI에 대해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저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멋있는, 네, 이 화면에 있는 이미지는요. 제가 미디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저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U자 모양으로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저의 모습들은 AI를 통해서도 이렇게 재밌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세상은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각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조각가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인체를 만들고 돌을 깨고 막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언제부터인가 조각품을 직접 만들기보다 제 자신이 제가 만든 조각품을 입고 살아있는 조각이 되겠다. 그래서 좀 아주 혁신적인 네, 그런 작업을 그 당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신체를 상상력의 미디엄으로 한 예술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신체를 상상력의 미디엄을 한다라는 것은 인간 내면에 있는 내적인 세계를 그야말로 메타버스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뭐라 해야 되나요? 그 근원적 사고를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스토리를 먼저 쓰고 스토리 속의 세계를 다양한 예술 표현으로 이렇게 펼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각, 설치, 예술, 뭐 퍼포먼스, 네, 뭐 사진, 네, 비디오 다양하게 있고요. 현재 저는
이음 NFT 뮤지엄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음 라이브 클래스라고 AI 아트 분야의 라이브 강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동시에 현대미술가로 활동을 해왔고요. 또 제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이나 흑도가 미술관에 작품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작업은 제가 이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이제 제약이 없는 진짜 가상과 현실의 그 경계선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메타버스 선상에서 제가 예전에 조각 작업했던 걸 이제 살아있는 조각으로 입고서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이 미술관 전시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오큘러스를 끼고서 보기도 하는 정말로 좀 새로운 영토에서, 네, 그렇게 저의 작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AI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냐면요. 2016년 그때 무렵부터 그 AI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아트 앤 테크놀로지 분야를 이제 예술가로서 미래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접해야 될지 공부하던 중이었는데요. 이 분야를 자세히 보고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종류의 인사이트가 생겼냐면은, 제가 예전에 조각을 했을 때는 하나의 작품 위주로 이렇게 창작을 이렇게 한다면, 이제는 AI가 인간의 모든 노력을 대신해주고,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술가가 창작을 할 때는 스케치도 해야 되고 자료 조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그런 시간을 들이게 되는데요. 그런 모든 데이터적인 부분들을 AI가 해주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그런 걸 시간 안 써도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주 단순한 창작이 아니라 이제 넓은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제 안에 있는 우주를 마음껏 펼쳐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AI는 저의 창작의 어떤 조수가 돼서 그런 창계 예술, 즉 Art as World Creation의 예술을 펼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예고만 하고 예측만 하고 있었는데, 정말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AI로 인해서 마음껏 나도 이제 AI 조수를 데리고서 마음껏 작업할 수 있는 시대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전 2016년, 18년 고무적부터 이 시대가 되길 기다렸던 예술가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되었을 때 예술가들은 진짜 굉장히 자기의 정체성과 세계관, 철학 확립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술가들이 지금 AI가 대두함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예술을 펼쳐야 되지? 이게 전통적인 예술하고 AI 예술하고 지금 부딪히는 건가?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뭔가 일자리를 없어지는 건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진짜 기회가 왔다. 모든 걸 다 펼칠 수 있고 대립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협력적인 창의성을 AI하고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인사이트는 뭐냐면, AI로 인해서 인간 예술가의 존재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술가의 인간의 존재가 더 부각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미래학자 레이 커즈 와일이 싱귤러러티, 그래서 인공지능이 초지능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인간의 역할들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완전히 이제 추월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가 왔을 때 위기를 디스토피아적으로 많이 그리기도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적 존재로서 인간, 그리고 그런 강력한 내면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시대가 되면은 정말 가장 인간다운 그 중요성이 무엇일지, 여태까지 인간이란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야 했고, 또 많은 능력이라던가 그런 것들로 인간의 어떤 정의와 능력과 가치가 그렇게 존중되었던 시간을 우리가 보내왔지만, 이제 그게 다 AI에게 넘어가기 때문에요. 오히려 인간은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서 인간에 대한 조명이 그때 되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호모 스피리투스로서의 영적 신윤리들이 그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사이트를 가지고서 지금 시대를 저는 준비해왔던 그런 예술가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술가로는 저의 이음 띠어리, 네, 저는 저만의 예술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으로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오늘 이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메타버스라던가 AI, NFT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 분야를 모두 다 섭렵하면서 지금 이제 2023년 이후 무렵으로 이제 진입하게 됐는데, 이전에 창작의 예술은 독창적인 작품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예술론이라던가 또 창의성의 기존들은요, 이 창작의 예술을 기점으로 해서 형성된 그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참 깨어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NFT로 인해서 어떤 종류의 변화가 생겼냐면, 이제 블록체인 NFT
NFT 이런 것들이 동시에 시작되고 저는 이것들이 이제 어떤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블록체인에 무엇을 민팅하고 무엇을 영속적으로 남기고 그것을 또한 그 거래 장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기술로 인해서 대체 불가능한 정체성 예술로서 NFT를 승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NFT로 인해서도 그때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NFT로 인해서 메타버스가 또 가상 경제와 가상 예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놀라운 발전이었는데 여기에 하나 더 기름을 붓듯이 놀라운 기폭제가 된 게 바로 AI예요. 그래서 AI와 NFT가 만나기 시작하는 순간 아트 메타버스의 혁신적인 발전이 되고요. 드디어 창기 예술로 넘어가는 단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AI로 인해서 정말 많은 창작들을 쉽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창작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만든 예술가, 그리고 그 예술가가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삶은 어떤지, 그 사람의 진정성은 무엇인지, 오히려 그 예술가의 존재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아트 워크 크리에이팅에서 아트 월드 크리에이팅의 예술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참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이 창의성에 대한 개념이 깨지지가 않아요. 정말 너무너무 오랫동안 굳어있는 창작 중심의 예술의 그 창의성에서 이게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장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다각적 창의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AI 분야에서는 저작권 문제라든가 창의성 문제라든가 그런 고유한 그 크리에이터의 그 영역이 무엇일까에 대한 정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창의성에 대한 개념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의성을 얼마나 다각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부터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창의성이랑 어떻게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드려보고 싶은데요. 먼저 도구의 인간, 호모 파베르에 있어서 창의성이란 그리고 참고로 요 세 가지를 딱딱 분류한다기보다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요. 사실 요 세 가지는 다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의 개별적인 방법으로 제가 좀 정의를 해보자면 도구의 인간, 호모 파베르에 있어서의 창의성이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 다비상처럼 진짜 그 하나의 그 스킬을 가지고 그 사람이 고유한 어떤 스킬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종류의 오리지널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창의성이 호모 파베르적 관점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창의성의 개념을 깬 것이 바로 마르셀 두샹가도 같은 그런 예술가인데요. 이 샘이라는 이 작품은 이렇게 변기 있잖아요. 변기에다가 작가가 사인만 하고서 이거를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내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고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정신의 그런 효시로서 보여지고 있는데 창의성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인간, 즉 개념을 붙이는 것, 개념 자체가 창의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호모 사피엔스적 창의성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AI로 넘어오면서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유의 인간, 호모 루덴스의 창의성으로 AI에 대한 창의성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가령 그 최근에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요. 텍스트 기반,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해내기 때문에 사실 손가락만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정말 이미지가 시시각각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필요한 창의성이란 뭐냐면 이 AI하고 놀면서 AI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게 막 고뇌하면서 그리고 막 밤새도록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종류의 창의성이 아니라 놀면서 만들어지는 종류의 창의성. 놀면서 하나의 세계가 AI하고 더불어 만들어지는 굉장히 놀라운 종류의 창의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이미지의 어떤 개념을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AI에 대한 창의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도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예술 분야에 있어서 아티스트의 역할이 무엇인가,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무엇인가는 여전히 굉장히 치열한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장표가 굉장히 좋은 우리의 사고를 돕는 예시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라트거스 대학의 그 인공지능에 있어서 예술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걸 정의한 그런 건데요. 먼저 AI 아트에서 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인풋 이미지 어떤 데이터를 넣게 되고 그 다음에 AI가 그거를 생성하잖아요. 다양한 모델을 생성하고 그 다음 생성된 이미지들이라든가 결과물들이 있는 이런 종류의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티스트의 롤은 뭐냐면 먼저 프리큐레이션, 인풋 이미지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트위킹, 생성되는 이미지를 계속 간섭하면서 조정하고 이렇게
다시 더 조율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포스트 큐레이션해서, 그래서 결국은 AI 아티스트의 역할, 어떻게 보면은 크리에이터라기보다는 디렉터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적 관점으로 AI를 생각하기보다 디렉터의 관점으로 AI를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이 분야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크리스티 경매에 있는 이런 유명한 정말 전문가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보았을 때 인공지능 예술은 어떤 그 하이브리드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예술과 인공지능 예술을 어떤 대립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 융합적인 관점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창조적인 그 과정 자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모 루덴스, AI와 더불어 놀면서 이걸 어떻게 자기의 그런 감각이라던가 이야기와 스토리라던가 그런 걸 불어넣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지, 이 분야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AI 예술을 바라보기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이것을 바라봐야 될지 제가 이렇게 먼저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인공창의성의 관점에서 아주 짧게 하고서 그 다음에 제 작품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생성형 AI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운데요. 제가 왜 인공창의성의 관점사를 잠깐 들려드리기 원하냐면 AI의 여태까지 아트의 흐름이 여태까지 흐름이 있고요. 앞으로 나아갈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냥 현재의 생성형 AI 아트만 봤을 때는 굉장히 사고가 편협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AI 아트의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저는 여러 종류의 AI 아트에 여러 종류의 유형이 있었다. 그래서 로봇과 인공지능 유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봇 예술가가 그리는 형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캠이라고 해서 생성적 대립 네트워크와 창조 경쟁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어서요. AI가 생성을 하면 그 이미지를 판별하고, 그래서 생성자와 판별자가 있어서 계속 이미지를 디벨롭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런 종류의 치열한 이렇게 그런 부분의 연구들과 더불어 만들어진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딥러닝 기법으로 되어진 그런 것들이 딥드림 제너레이터라던가 넥스트 램프런트와 같이 구글에서 만들고 이제 뭐 그랬던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걸 써보면서 이거 진짜 재미있는데, 그리고 특히 넥스트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렘브란트의 모든 유형의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이거를 렘브란트적인데 렘브란트 작품에 전혀 없는 종류의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또 여기에 이 그림 자체를 3D 프린팅으로 이미지를 프린팅해서 그 렘브란트의 모든 마티리얼이라던가 질감이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완전히 프린팅해내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고급화된 AI 아트가 겠는 걸이라고 2016년도 무렵에 제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가능성과 기대를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구글의 아트앤컬처 실험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진짜 재미나게 놀면서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네, 이렇게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이렇게 노래와 음악을 만들 수도 있네,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 당시에 여기 구글의 아트앤컬처 실험실에 들어가서 다양한 것들을 접하면서 매일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또 산업형 소프트웨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것들이 있는데요. 어도비에서 나왔었던 거 외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드림캐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네 한번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디자인 분야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주로 이거는 산업 디자인 역할에서 이제 분야에서 사용되도록 캐드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사용자가 디자인 컨셉트와 재료, 제작 기계들을 기입하면 AI가 스스로 약 1000개의 솔루션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이런 인스파이어링,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영감을 주입하면 이것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다양한 모델을 형성해내고, 이것을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유형의 모델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인간 예술가는, 크리에이터는, 디자이너는 그걸 선택해서 마지막으로 3D 프린팅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하나의 제작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AI의 공학적 구조, 경제적 효율성, 이 모든 것까지 만족시키는 다양한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정교하게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제작 원가까지 낮추면서도 심미적으로 다양한 결과물들을 디자이너가 고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디자이너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이걸 보면서 전 2018년도 무렵에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걸, 정말로 디자이너들한테 효율적인 AI 프로그램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미지는요, 드론의 어떤 그런 구조를 이렇게 디자인한 건데요. 어떤 공학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걸 고려하면서 다양한 디자인을 형성해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현재 텍스트 투 이미지, 그래서 정말 누구나 사실 이 오토데스크 드림 캡처만 해도요, 뭔가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접근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1년도부터 드디어 생성형 AI 아트가 나타나면서요, 이제 누구나 그 상상력과 텍스트를 칠 수 있는 손가락과 자판만 있으면 네, 그리고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리고 꽤 괜찮은 종류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와, 드디어 인제 할 때가 됐구나. 뭔가 작업을 할 만할 때가 됐구나. 나에게도 이제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AI 창작 주술을 내가 예 고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됐구나.'라고 저는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4 가지 달리2, 미드저니, 플레이그라운드, 레오나르도 등이 지금 이런 분야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 이미지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드저니로 만들어낸 이 이미지가 미술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도대체 AI의 그 저작권, 인간 창작자와 그런 것들이 창의성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됐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이슈를 보자면 지금 여기에 인간 예술가가 어떻게 개입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어떤 종류의 창의성이 개입되었는지 설명이 될 때만 이것이 저작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 네, 그러한 논의가 현재 지금 2023년도 3월 버전으로 이런 단계까지 지금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 저작권 보호 필터 글레이즈라는 것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했습니다. AI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를 이렇게 형성할 때요, 굉장히 많은 그 이미지를 이렇게 어디선가 어디선가 도용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이 글레이즈라는 것은 그 아티스트가 만들어낸, 크리에이터가 만들어낸, 혹은 어떤 이런 종류의 이미지 산업을 하는 그런 곳에서 이 필터를 띄우면은 이게 그 AI의 그런 뭐라 해야 되나요? 데이터 수집에 이렇게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가 된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종류의 기술이 더 많이 발전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벌써 제가 이야기를 네, 정말 이제 한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갔네요. 제가 그래서 10분 정도 짧게 제 작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AI 아티스트로서 정통적인 조각을 전공했는데 AI 아티스트로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제가 만든 조각품을 입고 살아있는 조각이 되는 그런 퍼포먼스라는 작가라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3D 인체를 스캐닝해서 이렇게 3D 프린팅을 만들고 이렇게 레이저가 막 뿜어서 나오는 그런 드레스를 만들고 작업을 했었던 그런 이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보면은 굉장히 이 프로세스가 엄청 복잡했고요. 이런 종류의 모델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이렇게 손을 하는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모델링에 이르기가 정말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저 같은 개인 예술가에게 있어서 이건 다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런 종류의 작업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네,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때를 어렵기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후원을 받으면서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이런 작업을 계속 하게 되었는데 3D 프린팅 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신발, 드론 형태로 만든 건데요. 요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그야말로 슈즈 디자이너 분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스케치를 하고 또 3D 렌더링과 모델링을 하면서 제 디자인을 확정해 나간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나면서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요, 3D 모델링을 한 게 아니에요. 렌더링을 한 게 아니라 미드저니를 통해서 제 작업의 스타일을 바로 이렇게 만들어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작업의 스케치를 빨리 아이디어와 컨셉트를 이렇게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이 자체가 멋진 작업이겠지만 3D 프린팅으로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이 의상 조각 작품을 출력한다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저의 의상 조각품을 입고 살아있는 조각이 되는 저의 고유한 예술가로서의 그 작업의 맥락을 AI와 접목하면서 빠르게 수많은 그 아이디어 스케치들을 AI 도움, 저는 미디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3D 프린팅으로 바로 뽑아낼 수 있을 듯한 디자인으로 조각적인 패션 스컬프처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됐고요. 또한 저는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저의 아이디어를 펼치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AI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개의 예술, 즉 작가의 창의성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고, 거기에 작가 고유의 내면에 창의적 유전자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심겨져 있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이게 AI가 만든 거에 불과한지 아니면 정말 작가의 창조적인 도구로서 활용된 AI인지를 판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요, 제가 AI 작업을 통해서 패션 스culpture를 만들 때 어떤 종류의 컨셉트 작업이 이루어지고 온전히 AI를 저의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투명하고 아름다운 크리스탈 블루의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 위를 걷는 유리구두, 네, 그런 글라스 슈즈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제가 미디저니로 작업을 한 거를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의 컨셉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제가 한 7년도 무렵에 가지고 있는 제 삶의 경험과 기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피아니스트 한 분을 알고 있었는데 그 피아니스트가 내면이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 재능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뭔가 세상에서 어떤 좀 더 이렇게 이런 많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굉장히 그렇게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그분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를 하나 들려드렸어요. 그 내면의 황폐한 사막이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탈 블루의 바다로 바뀌면서 그 바다 위를 걷는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서의 그분의 내적인 자아상을 그려드렸고, 그분은 그걸 피아노로 즉흥 연주를 이렇게 해서 저는 그때 그 감흥이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전 이거를 제 AI 아트의 작업에 내적인 세계관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탈 슈즈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고요. 네, 이거를 AI에 프롬프트화 시켜서 이 이미지 컨셉, 저의 상상의 컨셉을 프롬프트화 시켜서 이렇게 슈즈를 만든 것인데요. 다양한 컬렉션 작업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거 굉장히 쉽게 만들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랜 공이 들고 쉽게 나오는 이미지들이라기보다 저의 결과, 저의 감과 저의 스타일이 묻어난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단순한 생산물이 아니라 작가의 작업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히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제가 보여드리기 원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또 메타버스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네. 이게 지금 소리 테스트를 아까 제가 혹시 소리가 나오나요? 교수님? 네, 소리 잘 나오나요? 나옵니다. 아, 네. 잠깐 메타버스 전시장 감상하시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 자신은 가난한 예술가이나 메타버스 신작은 저에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메타버스 미술관의 디렉터이자 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펼치고 싶은 예술을 마음껏 펼치고 저에게는 많은 주수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은 없지만 현재 생성의 AI를 제 마음껏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기 원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컨셉을 더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블루의 바다가 이제는 그 우유니 사막이라고 지구상에 실제로 진짜있는 사막인데요. 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컨셉으로 해서 또 이렇게 어떤 패션 느낌의 화보처럼 작업한 것도 있습니다.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네, 시간을 조금만 더 쓸게요. AI를 통해서 이렇게 스컬프처적인 작업도 했지만 저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항상 같이 창조하면서 그걸 작업했던 예술가예요. 그래서 이 작업은 어린 왕자와 이상나라 앨리스의 그 평행 우주 선상으로 만난 상상력 가운데 로즈 플래닛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서 양쪽의 스토리에 나오는 그 빨간 장미를 이곳에서 새롭게 재탄생시킨 네, 그런 이미지를 제가 상상했고 이것을 미드저니로요. 스토리의 사파처럼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을 창작했습니다. 그래서 AI는 바로 이런 곳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원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그 로즈 플래닛이라는 저의 스토리를 AI로 참고하고 그 다음에 저의 메타버스 미술관에서 이렇게 전시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NFT AI와 메타버스는 정말 크리에이터들에게 매력적인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해낼 수 있는 상상력의 지경이 무한하고 네, 열정과 스토리와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이렇게 펼쳐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기 원하고요. 이제는 진짜 빨리 한 3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네, 특별히 디자인 분야이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창조의 예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캐릭터 디자인들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리에이션 오브 AI, AI의 미래에 대한 제가 스토리를 쓰고 세계관을 쓴 다음에 이 세계관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 디자인, 네,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들을 표현하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스타일링 작업을 하는 건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AI 자체는 빠르고 편하게 쓸 수 있지만 자기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꽤 공이 들고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제가 만들어낸 카이노스라는 AI의 미래의 세계관을 통해서 만들어낸 캐릭터 작업들, 그리고 그 세계의 자연물들. 네, 이건 잠깐 설명해 드리고 원하는데요. 이렇게 자연에 AI가 기생해서 어 태양의 광합성을 하면서 보석이라든가 이런 광물을 형성해내는 제가 상상해낸 AI인데요. 네,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다양한 그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아키텍처들, 네, 건물들, 네, 이런 하나의 저의 세계를 온전히 펼쳐낼 수 있는 너무 놀랍고 매력적인 도구로 AI가 사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짧게 보여드리기 원하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AI하고 놀면서 놀면서 저의 세계를 메타버스 상에서 펼쳐내고 있는 그런 작가이고요. 이건 틀림없이 많은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들에게 매력적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뭐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도 정리를 할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잠깐 짧게 멘트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Q&A 토크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대담 형식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질문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너무 훌륭한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쪽보다는 실제 들어오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질문을 꾸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질문을 제가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올려봤어요. 매우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인공지능의 협업 또는 활용이 디자인 쪽, 저희가 예술 쪽 분야다 보니까 이제 뭐 긍정적인 방향, 또 부정적인 방향, 뭐 요거 쉽게 말하면 뭐 순기능과 역기능, 뭐 요런 정도로, 예,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그 순기능과 역기능은 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AI 아트룸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진짜 제 세계를 마음껏 펼쳐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또 역으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낸 작업이 AI에 의해서 무단도용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 의해서 무단도용이 된다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거든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다 오픈되어진 형태로 크리에이터끼리 리믹스도 할 수 있고 서로 이미지를 다시 발전시킬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긴 한데요. 이제 그중에서는 이제 자기가 만든 이미지를 이렇게 가리우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모드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만약에 저작권이 보호가 돼야 될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이제 글레이즈라는 필터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전 이런 종류의 기술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가들이 자기의 고유한 작품에 대해서 고유한 코드를 이렇게 어떤 종류의 업체가 그걸 만들어 준다면 그거를 코드를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기 작품에 그 코드를 심어서 이거에 해당하는 코드로 발생된 작품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뭐라 해야 되나요?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크리에이터들은 자기의 작업을 인공지능 도움을 받지만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수많은 리믹스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AI가 했지만 저만의 방식으로 조형화시킨 작업들이기 때문에 흔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작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코드를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개인 코드를 이렇게 발부받아서 보호할 수 있는 필터를 발부받아서 NFT화할 때 그 필터를 같이 이렇게 삽입을 해서 민팅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게 인제 저작권 보호도 되고 도용되지 않는 식의 그런 기술들이 좀 생기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작권이 보호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또 하나 했는데요. 그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창의적 작업자들에게 아까 언뜻 말씀하셨지만 저작권은 어떤 식으로 보호받아야 할까요? 뭐 작가님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이제 가장 보편적이고 반복되는 질문인데,
저작권의 보호 방법 뭐 요런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제가 이 질문과 좀 전에 질문을 쪼끔 혼용해서 같이 대답을 했네요. 제가 작업을 인제 AI 쪽 작업을 하면서 보니깐요. 심지어는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일 바이 누구누구 하면은 예를 들어서 스타일 바이 클린트 그러면 그 작품에 그 클린트 스타일을 다 적용해서 인제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 그런 프롬프트 명령어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사실은 그런 명령어는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이 현대미술가이기도 하고 그런 인공지능을 쓰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선상에 지켜야 될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스타일 바이 누구누구 그게 잘못됐다는 느낌이라기보다 저는 제 기준으로는 이제 그런 식의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 사람 입장에서 뭐 클림트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최근에 인제 AI 분야에서 많이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스타일이 되게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자신의 어떤 그 스타일이 사용되는 거에 있어서 뭔가의 그 대가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AI 프로그램에서 아예 명령어 프롬프트 명령어 자체로 사용하게 되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 같이 짜여진 것인데 아주 많은 종류의 작업의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걸 사용하는 정도의 그 지경까지 이른 작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스타일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쓰여지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있다면 그 사람의 것들을 쓸 때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대가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 한 번 쓸 때마다 그 사람한테 뭐 얼마씩 이렇게 뭐 페이가 돼야 되는가 저는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예술적 영향력을 인정한다라는 어떤 더 확장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썼다라는 증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쓴 만큼 그 사람에게 그 예술가가 그 데이터가 이렇게 축적된다면 그게 새로운 예술의 그 AI 분야 예술에 있어서 하나의 뭐 파워가 된다라는 거. "내 거 쓰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거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사람에게 크레딧이 쌓이면서 그 사람의 예술적 역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다 더 산업적으로라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탤런트들도 그러니까 셀럽들도 많이 이렇게 찾으면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뭐 광고라든가 그런 거에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처럼 AI 분야에서 어떤 종류의 많은 스타일이 사용된다면 그 사람에게 다른 식의 데이터적 관점에 있어서의 대가들이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식의 리워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이 뭐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빨리 하나 더 추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공지능 활용하시면서 예 조금 부족하거나 또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작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을 제가 예전에 이렇게 좀 받았더라면 아마 인공지능으로 동영상 좀 쉽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고 음. 그건 이미 빨리빨리 누군가가 개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창의성에 대한 개념 정의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걸 대두하면서 기존의 세계와 그러니까 부딪히고 있는 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창의성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안 되어 있고 새로운 시대의 창의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철학적, 미학적, 예술적, 인문학적 그 베이스가 상당히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 분야 책을 내가 써야 되겠다. 누군가가 만들어 주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써야 되겠다.' 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부족하거나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창의성에 대한 정의인데요.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찾아보게 된 자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교육 분야에서도 오랫동안 예술 교육 문화예술 교육 분야를 했는데 이 부분의 장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기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될 건데요. 이 창의성 분야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예술 분야와 크리에이터 입장에서의 창의성만 정의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교육 분야에서 활용되는 창의성,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창의성, 이 모든 게 굉장히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기반적으로 정의될 때 AI 분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인사이트가 저는 명확해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령 제가 이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한참 예술 교육 분야의 창의성 쪽을 연구할 때 찾아 놓았던 자료인데요. 오늘 문득 이걸 다시 찾아보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이슈는 뭐냐면 시대별로 창의성은 변천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령 1948년도 요 무렵 때는
창의성이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식 창의성이 가장 이렇게 능력이었던. 그래서 심지어는 대기업 이렇게 에서 이제 뽑는 사원들도 이제 이런 분야의 창의성. 근데 솔직히 지금 지식이 많은 사람은 창의성을 보지 않잖아요. 이거는 이제 AI가 다 해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고력 창의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대두됐는데 오히려 지식의 안개가 창의성을 억압한다라고 보면서 창의성이란 사고력, 문제 해결력이라고 나와요. 근데 솔직히 지금 이거 다 미드저니가 아니라 챗GPT가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정 부분 AI가 지금 도와주기 때문에 이것도 창의성이라고 지금 정의하기에는 달라진 거예요, 시대가. 그리고 2009년 이후에는 창의 인성인데 이때는 이제 어떠한 뭐라 해야 되나 협력적 창의성 그런 종류의 창의성인데 창의 인성 분야에서 이제 AI로 인해서 협력적 창의성, 팀 지니어스적인 창의성을 가진 인재가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더 AI가 모든 분야에서 이제 지금 특히 AI 아트에서 이제 막 이렇게 막 데이터를 창의성과 저작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먼저 창의성과 그 시대 전체적인 기조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게 그냥 뭐 오리지널 그림을 그린 크리에이터와 AI를 만든 크리에이터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기존의 AI의 그런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파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가령 지금은 내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초연결 시대잖아요. 그래서 IoT라든가 여러 모든 환경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다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지배가 되고 있고 더 모든 데이터는 공유되고 있는 시대인데 데이터 공유하지 않을래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지금 시대와 그렇게 맞는 창의성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정의되어져 되는 창의성이란 무엇일까라고 저는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의 예술.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세계 그리고 그 세계를 디렉팅하고 또 그 세계의 핵심이 되는 인간의 어떤 세계관이랄까요? 이거 자체만으로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그냥 단순화시킨다면 예술가의 세계관이라고 그냥 좀 정의를 해보자면 그런 식으로 되어지면서 이제는 창작자 중심의 창의성이 아니라 디렉터로서의 그런 창의성이 좀 더 중요해지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길게 했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제가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요거 하고 이제 연이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 시청자들 그 질문들이 매우 중요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우선은 마지막 질문. 작가님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시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학생이라는 기준이 그러니까 어느 단계의 학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라고 친다면 그리고 또 이렇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예술 분야에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정의를 한다면요. AI에 대한 반감보다 특히 이제 아까 저작권이라든가 여러 크리에이터들의 데이터가 이렇게 AI에서 무작위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아직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단계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AI에 대한 거부감이나 혹은 두려움보다는 AI하고 좀 놀면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미 시대는 이거를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이고 미래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활용하지 않기보다 AI랑 놀면서 나의 고유한 스토리와 나의 고유한 생각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재밌게 그냥 놀아보도록 그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철학을 조금씩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질문은 뭐 제가 했지만 저는 이제 되게 날카롭거나 예리한 뭐 이런 질문보다는 그냥 평이한 질문으로 일단 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실제 시청하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께서 질문이 조금 더 날카로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올라온 것들이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문들이 여러 유형으로 좀 올라왔는데요. 우선은 제가 이제 가장 많은 또 질문을 남기신 우리 그 윤성원 선생님께 질문 하나를 이제 제가 픽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윤성원 선생님께서는 그 창작물 모방
모방과 표방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지,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창작물에 대한 모든 검색 툴과 엔진으로 표절 등 검증이 현재 얼마나 가능한지, 신뢰성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첫 질문으로 올리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창작물에 대한 그 표절 검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네, 한번. 그 질문을 너무 많아서요. 하나만 이렇게 좀 찝어서 먼저 얘기해 주시면 할게요. 지금 예, 제가 보고 질문이 뭐 있는데. 저기에 워낙 많이 들어와서 네, 우선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현재 네, 창작물에 대한 그 검색, 예, 지금 네. 이제 AI로 대한 검색 엔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예술가이고 네. 기술 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네, 일단 답변을 살짝 드릴까요? 물론 저도 네, 뭐 네, 네, 깊이 있지는 않지만, 네, 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제가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현재 이제 한국의 웹툰 작가, 웹툰 유명하잖아요, 한국도. 이 웹툰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어떤 유명 작가의 일부 패턴을 따서 그걸 학습시켜가지고 웹툰을 모방하는 웹툰이 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저작권에 대한 이런 신뢰성, 이런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필터링을 할 건지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이제 그 웹툰 그 회사 또는 그 작가가 제 웹툰을 인공지능에서 생장형에서 성장시키지 말라, 교육시키지 말라는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이 막 노력해서 지금 이런 작가가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뭐 아시다시피 픽사베이라든가 뭐 셔터스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겟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가 보유한 이미지 데이터의 저작권들이 다 있거든요. 그 이미지를 누군가를 또 사용했을 때 그 이미지에 대한 인공지능으로 필터 시스템을 이미 이제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명확한 거는 거기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필터 시스템에 나왔을 때 실제 이제 어떤 저작권 작거를 사용했다 이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준다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이제 제도나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상, 뭐 다양한 3D 콘텐츠, 설계 콘텐츠, 그다음에 뭐 음량, 뭐 여러 가지 많은 콘텐츠에서 이런 필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이걸 어떤 식으로 신뢰성을 가지고 또 저작권을 보호하는지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김수열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게 하나 있는데요. 그 NFT 아까 이제 이미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NFT 인증은 NFT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NFT에 대한 보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는데 혹시 뭐 관련 멘트를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일단 여기 올라온 질문들이 엄청 흥미롭고요. 엄청 네, 이렇게 영감과 또 굉장히 비전과 그런 가능성을 많이 주시는 질문들 올려주신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그냥 일단 아티스트 관점에서 그 아까 하신 질문부터 그냥 아까 너무 이렇게 빨리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답을 못 네, 네. 했는데 그거부터 지금 올라온 질문 제가 보면서 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답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검색 엔진이 새로운 유형의 검색 엔진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NFT라던가 AI 분야로 들어오는 순간 제가 일단 NFT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진짜로 새로운 유형의 검색 엔진이 너무나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스캠이라던가 피싱이라던가 그런 모든 종류의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돌아가면서 정말 작가들이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동시에 개발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NFT 하면서도 제가 느꼈는데 AI로 들어오면서는 이제 저작권 문제까지 같이 더 이제 이슈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술적이신 분들이 할 일이 많아지신 거고 이런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검색 엔진을 만들기 위한 어, 하나의 뭐 기술적인 어떤 랩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래서
오늘 나온 질문들이 너무 중요한 핵심들을 굉장히 예리하게 짚어주신 것 같고, 실제로 저는 이제 1년도에 NFT를 처음 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접근했던 게 뭐냐면, 작가로서 창작보다는 새로운 유형의 검색 엔진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대기업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서 만들어 가려고 했었던 그런 시간도 한 6개월간 정말 치열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중단되긴 했지만, 지금의 저는 정말 더 AI까지 같이 합쳐진 종류의 검색 엔진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NFT와 NFI 인증은 NFT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나라는 이제 여기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했냐. 이거 정말 너무 재밌네요. 저는 이거를 NFI에 대한 보안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솔직히 NFI라는 거는 너무 포함적으로 아이덴티티, 여기에 토큰이 대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야라는 거를 우리가 토큰을 얼마큼 사서 이제 그걸 자기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플렉스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체 불가능한 나의 아이덴티티와 나의 스토리와 나의 존재가 담겨져 있는가,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가치와 비전이 그 NFT 작품에 담겨져 있는가. 그렇다면 그런 종류의 스토리와 가치와 비전을 NFT화 시켰을 때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NFT가 또 연결이 된다면, NFI들끼리 연결이 된다면, 저는 그게 블록체인이 하트체인의 기능으로 하나의 가치를 선순환시키면서 그것을 공유 비전화하는 새로운 종류의 커뮤니티가 블록체인에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술적인 관점을 이런 걸 생각하지만 NFI에 대한 보안 기술도 진짜 필요하겠구나라고 오히려 저는 오늘 김세열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네, 너무 재밌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토크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정도 중요한 질문 같아서, 우선은 이제 유용호 선생님하고 최수민 선생님이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약간 공통적인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인공지능으로 작업을 우리가 예술가든 누구든 하게 되는데, 어차피 협업을 분명히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간 과정에 대한 네. 검증이나 이런 것들, 중간 과정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가는 우리가 열심히 내가 많은 고민을 해서 했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결과만 보고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보니, 그거에 대한 유용훈 선생님과 최수민 선생님의 질문이 약간 이제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 중간 과정에 대한 어떤 것들이 가치로 공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기 세미나, 이 웨비나에 나온 질문들을 다 제가 꼭 기록해놓고 꼭 이 답을 찾아가는 예술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예술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저의 개인적인 예술가로서의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티스틱 커뮤니티를 한 15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커뮤니티 파운더이자 또 그 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 같은 역할이었는데, 디렉터의 역할이었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이제 학생들급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에게 저는 어떤 역할을 해주었냐면, 그분들의 내면의 자화상을, 아까 제가 그 피아니스트 이야기한 것처럼 내면의 자화상과 스토리를 이렇게 발견하고 그 사람 힐링하고 정말 건강한 자화상, NFI를 찾는 거를 2000년도 초반에 그 작업을 한 15년 정도 쭉 했는데, 저한테는 그때 축적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AI 아트가 나오는 순간 이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기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최수민 선생님과 만나서 이전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전에 최수민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그 내적인 마음의 풍경이라던가 스토리를 같이 만들어내는 과정을 충분히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NFI가 담긴 스토리, 대체 불가능한 그 사람의 모든 존재와 부합된 그런 스토리와 세계관을 예술가로서 먼저 정리해놓고, 그 스토리와 관련된 AI 작품을 저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한 장의 그림이라는 어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지금 시대에 있어서 보니까 그게 다 프롬프트인 거예요. 다 프롬프터 시켜서 대화로만 했었던 그 사람의 내면의 풍경의 요소들을 이제는 다 시각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인공지능을 위해서 중요한 건 작품이 아니라 예술가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거를 디렉팅하거나 이거를 차별적으로 그 예술을 해낼 수 있는 예술가인지 아니면 AI에 흡수돼서 그냥 프롬프트 장난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누구도 금방 별로 의미 없는 수많은 AI에 만들어낸 데이터 중에 하나를 만들어낸 예술가가 될지 이제부터 극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가 제 한 20여 년간의 시간을 거쳐 축적해 놓은 제 내적인 자양분을 AI를 통해서 풀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AI 아트 작업 시 세계관이나 작업 이도의 중간 과정 검증에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중요해요. 프로세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내면의 인터랙션과 누구의 인생의 스토리가 담겼고 그 사람의 NFI가 어떻게 담겼는지를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수많은 방법의 SNS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예술 전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선행되는 단계에 또 다른 예술 방법론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그런 저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AI 아트에 무엇을 심고 싶냐면 예술가의 영성이요. 그래서 호모 스피리투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체 불가능한 예술가의 영성, 영적인 뭐라 해야 인사이트. 한 사람의 내면을 깊게 통찰할 수 있고 그 사람 안에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내면의 스토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능력을 통찰력과 상상력의 능력을 AI 아트로 접목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스킬이나 방법론이 아니라요. 정말 순전히 전적으로 한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내공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쌓여진 역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예리한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꼭 그런 예술을 제가 만들어내서 이 질문에 더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작품 전시라던가 그런 기회를 곧 선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 그 많은 진짜 좋은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저희가 함부로 대답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일단은 우리 그 함께 하시고 있는 조영식 박사님께 한번 그 멘트를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굉장히 저도 미술을 뭐 유화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아주 이거를 뭐 UFO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디파인 안 된 그 아름다움 상상하지 못했던 여지껏.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그 공감하는데 단어를 제가 이제 보니까 디렉터가 돼야 된다. 근데 저도 이렇게 이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게 그동안 우리가 그냥 그 다빈치 시대에는 모든 그 사람이 다 했지 않습니까? 뭐 딜렉터도 하고. 근데 어느 산업사회가 되면서 맞아요. 전문화가 된 거예요. 그게 뭐 음, 나는 수채화만 한다. 나는 뭐 음, 유화화가다. 나는 뭐 스케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는데 이제 AI가 도와주면서 네. 그게 좀 파괴되는 것 같아요. 전문화가. 음, 내가 생각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고 또 아까 그 인증 문제도 했는데 저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얼마 있으면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게 블록체인인데 결국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가의 정체성을 하려면 그 예술가 자체의 생체 인증이나 뭐 DNA 인증이나 이런 거가 생기면 뭐 음, 카피를 할 수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아까 그, 그 예술가 지금 하시고 있는 거가 폴리매스가 아닐까. 이 다양한 거 내가 뭐 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제 인증이나 이런 건 기술이 발달될 것 같고 너무 잘 봤고 제가 근데 약간 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얼마만큼 받아들이는 속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여지껏 한 내가 2, 30년 동안 수채화가나 뭐 유화가로 입지를 했는데 이게 AI나 뭐 이런 거로다가 거의 비슷하게 다시 그 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러면 굉장히 충격이 올 것 같아요. 기존에 오랫동안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아까 즐겁게 그 노는 그 호모
리디언스라고 그러나? 그거를 볼 때, 이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노동을 하는 사람도 일단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아름다웠고, 이게 사실은, 프롬프트 이런 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거는 엄청난 집중이랑 이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런 걸 좀 한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네. 저 정말 너무 지금 해주신 말씀에 너무 공감이 돼서 좀 저의 생각 더 해도 될까요? 예, 예. 네, 그 말씀이 너무 정확하세요. 그 전에 르네상스적인 인간 유형이 산업시대 되면서 다 예, 도구화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회복시켜주는데 AI가 바로 그쵸. 굉장히 순기능 역할을 한다. 그거 정말로 예. 아주 예리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유화는 전통적인 그 작가들이 좀 위협을 받지 않을까요?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AI를 유용하게 자기 조수를 쓸 수 있는데요. 그렇게 전통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들도 분명히 자기 작업을 본 작업을 하기 전에 스케치라는 거래요. 예, 자료 예. 조사도 하고요. 음, 먼저 어떤 데스킹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음.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금 저희 AI 아트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지금 들으려고 하냐면 전통적인 회화를 하시려는 분들이 들으려고 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본 작업을 하기 전에 AI로 스케치, 다양한 종류의 구도라던가 색상이라던가 이런 걸 실험을 하면서 먼저 큐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작가는 나온 데이터를 보고서 다시 한번 자기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데이터를 그러니까 구도라던가 색감이라던가 스케치라던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실제 다시 유화를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생체 유형에 대해서 생체 인증에 대해서 인증. 많은 기술이 나올 것이다. 창조적인 기술이 나올 예. 것이다. 그 너무 흥미롭네요. 네, 오늘 제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식 박사님.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저희가 이제 뭐 너무 많은 얘기들이 할 것들 많지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어차피 오늘의 주인공은 이윤 작가님이시기도 하시니까 혹시 지금 이제 최근 이윤 작가님께서 준비하시거나 활발하게 뭐 수행 중인 활동 같은 게 뭐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네. 사실 오늘 제가 이곳에 이제 나오게 된 게 저의 경험을 나누기 위한 거잖아요. 저는 이 필드에 들어와서 정말 창작자로서 하나하나 다 써보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이제 나눠드리고 있는데, 네. 아까 이제 호모 루덴스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호모 이제 제작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호모 루덴스하고 파벨을 합쳐서 호모 파덴스라는 말도 나오는데 사실 이게 AI 유형이 제일 맞아요. 그리고 사실 AI 쪽도 호모 사피엔스적인 요소 들어가고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AI에 대한 창의성 부분을 굉장히 명료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감이 넘치는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이거는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진행하고 있는 아트 클래스예요. 그래서 liveclass.com, live클래스 CLASS가 아니라 KLASS.com에서 네, 이렇게 미드저니를 기반으로 하는 그 예술 클래스, 아트 클래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 AI라는 툴에 지금 어떤 한계가 있냐면 대체로 전문적인 예술가보다는 기술 쪽에 계셨던 분들이 먼저 들어와서 이걸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테크닉 위주로의 AI로만 자꾸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거,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 나오면 그거 익혀서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AI 아트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 이게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아닌데 훨씬 더 이건 진짜 영적인 예술을 펼쳐낼 수 있는 신성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이게 테크놀로지 위주로 기술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저는 AI 아트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예술가로서 AI 아트에 대한 예술 대학을 만든다면 이런 종류의 커리큘럼으로 정말 근본적으로 예술적 조형성이라던가 내적인 어떤 의미라던가 작가 정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여기 심어내지 않으면 정말 AI 아트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것이 이거는 진짜 예술이 아니죠. 맞네, 예술 아닌데.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고 싶어서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클래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함께 들어주시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진짜 역시 중요한 거는 상상력과 표현력이군요라는 많은 반응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제가 나온 이유도 그렇지만 관찰만 하시지 마시고 직접 뭐라도 하나 써보십시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네. 관찰만 하는 사람은 일단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더라고요. 실제 아, 써본 사람들은 이거 진짜 괜찮네. 이거 이렇게 써야 되겠나라는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네. 제 마지막 맺는 말은 직접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 세계를 들어보세요. 같이 놀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직접 이미지를 생산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창의성을 꺼내 보세요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심 있는 분은 저희 클래스에서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네, 결론까지 간단한 원래는 이제 멘트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정리를 또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윤 작가님께서 직접 작업하신 많은 사례, 또 다양한 창의성 발현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협업할 건지, 또 필요성과 다양한 문제나 해결해야 될 것이 안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다음에 얘기를 하자. 뭐 네. 이런 정도로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좋은 조망 또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이 오늘 방송은 남겨주신 네, 채팅에 있는 내용들 제가 따로 간직하면서 꼭 이 답을 저의 책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